조선 중기 연산군 제위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극적인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천민 출신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다가 결국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 사회의 신분제와 권력구조 그리고 정치적 격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장녹수의 삶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천민 출신의 여인이 왕의 후궁이 되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를 고려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야심과 재능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만나 만들어낸 극적인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장녹수의 아버지는 문의연령을 지낸 장한필이었습니다. 문의연은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로서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현령이라는 직책은 비록 지방관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어머니는 장한필의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있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 되었습니다. 장녹수의 경우 어머니가 천첩이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제약했고 동시에 후에 그녀가 보여준 극적인 신분 상승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녹수에게는 동복 언니인 장복수가 있었습니다. 장복수는 내수사의 여종으로 살았는데 내수사는 궁중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언니가 궁중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은 장녹수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아버지가 현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첩의 소생들은 이처럼 천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은 장녹수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아버지가 관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현실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본래 제한대군의 갑이 즉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성종의 아들 중 하나로 연산군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장녹수가 어떤 경위로 제한대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민 출신의 여성으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때로는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천민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특히 천민 여성의 경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녹수는 혼인도 여러 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천민계층의 혼인 관습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양반들과 달리 천민들은 이혼과 재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그만큼 혼인 관계도 불안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장녹수는 제한대군이 부리는 간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간호는 집안의 남종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그녀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비록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모성으로서의 경험은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더욱 간절하게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장녹수는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이는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기르면서 그녀는 창기, 즉 기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기녀는 비록 천민 신분이었지만 예술적 재능으로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기녀들은 양반 사대부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고 때로는 상당한 부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녹수가 연산군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의 공식 기록과 야사의 기록이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산군이 미복 차림으로 제한대군이 집에 들렸을 때 장녹수의 노래를 듣고 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연산군이 음악과 예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연산군은 특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직접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장녹수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함께 놀라운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기록입니다.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즉 장녹수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처세술과 교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고 특히 연산군의 성격과 기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연산군에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고 왕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오히려 연산군을 반말로 대하고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연산군이 이런 장녹수의 태도를 오히려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산군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장녹수의 자유분방한 태도가 오히려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장녹수는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연산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태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연산군이 기뻐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른 생존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된 장녹수는 궁중으로 들어가 후궁이 되었습니다. 1503년 12월에는 종산품 수경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수경은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 중 하나로 상당한 지위였습니다. 천민 출신이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장녹수에 대한 총애는 각별했습니다. 1504년 3월 연산군은 무명 500필을 그녀에게 하사했습니다. 무명 500필은 상당한 재물로 일반 관리의 몇 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이 여염집 사이에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 집들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권세는 그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녀의 형부인 김효소는 사정에 제수되었다가 함경도 전향별감이 되었습니다. 전향별감은 지방의 중요한 관직으로 상당한 권력과 수입을 보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로써 장녹수의 집안은 갑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에서 순식간에 권력의 중심에 선 장녹수의 변화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몸을 팔아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고위 관료들도 굽신거리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지위 변화는 그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1504년의 이병정 사건은 장녹수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지중추부사라는 높은 벼슬의 이병정이 자신의 노비를 꾸짖은 일을 빌미로 감옥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병정은 가산을 털어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장녹수가 단순히 연산군이 총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녀가 이러한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조선의 관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연산군 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장녹수의 권력 행사는 조선의 전통적인 정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문치주의 국가였는데 천민 출신의 여성이 고위 관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연산군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1506년 1월 장녹수는 연산군의 특별한 배려로 내수사의 여종이었던 언니 장복수와 조카들을 면천시켜 양인의 신분으로 올렸습니다. 면천이란 천민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면천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혜택을 넘어서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매우 엄격해서 한번 천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었습니다. 장복수의 면천은 장녹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복언니였던 장복수가 여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장녹수는 자신의 과거를 계속 상기했을 것입니다. 언니를 해방시킴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도 완전히 결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조선 사회의 기존 질서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신분제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는데 왕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본 양반 관료들은 크게 우려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조선의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녹수 가문의 급속한 부상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대로 천민으로 살아온 집안이 갑자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지만 기존 지배층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양반 관료들은 장녹수의 권력 남용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유교적 질서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인정받던 그들이 갑자기 천민 출신의 여성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연산군 체제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10일 전 후원에서 벌어진 잔치에서의 일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연산군이 초금을 불며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읊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장녹수와 전비도 왕을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산군의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치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일 병고가 있게 되면 너희는 필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장녹수와 전비를 위로한 것도 이러한 불안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연산군과 장녹수 그리고 전비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녹수의 경우 천민 출신에서 한순간의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몰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예감은 척중했습니다. 그의 폭정에 대한 불만은 조정 안팎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마침내 중종반정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의 공신들이 중심이 된 이 반정은 단순히 왕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연산군 시대의 모든 것을 청산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정 세력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연산군 시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1506년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성이한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연산군 시대의 상징적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전비, 김기비 등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군기시는 무기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관청이었는데 이곳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형 당시의 상황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장녹수와 다른 후궁들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민중들이 연산군 시대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돌무더기가 산을 잃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 현장에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습에 따라 시체는 들판에 버려졌거나 무덤도 없이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처형을 넘어서 시대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연산군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조선의 정치는 다시 유교적 질서로 돌아갔습니다. 천민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고 신분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은 오래도록 조선 사회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신분제의 엄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장녹수의 삶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엄격함을 뛰어넘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천민 출신에서 시작해서 왕의 후궁이 되고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한 것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 특히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성격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보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왕의 시대였다면 장녹수 같은 인물이 이렇게까지 권력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는 그녀 자신의 강한 의지와 야심이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력이 없었다면 그녀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몰락 역시 여러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특히 개인적 총애에 기반한 권력은 더욱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온전히 연산군의 총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적 감정에 따라 인사와 정치를 좌우하면 결국 전체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관계는 이러한 위험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장녹수 사건은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신분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조선의 신분제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 상승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천민들에게는 희망을, 양반들에게는 위기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중종 이후의 조선 정치는 더욱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혼란을 경험한 후 조선의 정치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더욱 제한되었고 신분제는 오히려 더 엄격해졌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후대의 문학과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녀는 욕망과 야심 그리고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들에서 장녹수는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녹수는 악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과 매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장녹수에 대한 평가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녀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한 강한 여성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나라를 망치게 한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장녹수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인간의 욕망과 야심, 성공과 좌절, 권력과 몰락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선시대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살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 면모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 그리고 몰락에 대한 두려움 등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또한 여성의 삶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완전히 올바르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중종반정 이후 조선의 공식 기록들은 장녹수를 악녀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능력과 매력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들어 역사학자들은 장녹수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장녹수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녹수의 삶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녀의 일생은 인생의 무상함과 권력의 허망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증명합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이러한 교훈들일 것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인생의 영광과 몰락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겸손함. 이러한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장녹수는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인간의 극적인 삶이 역사 속에서 갖는 영원한 의미일 것입니다.